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화로 보는 법리이야기 시간인데요. 조두순 사건을 영화화했던 영화 소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줄거리의 반 정도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낮은 형량으로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는 부분, 그리고 가해자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처가 이웃 공동체의 노력으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부분도 희망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만 다루고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어떤 법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이었죠. 8세 여아가 등교를 하던 중에 8시 반쯤 교회 앞을 지나다 조두순을 만납니다. 조두순은 교회로 가자고 유인을 한 다음에 화장실로 끌고 가 아이를 기절시키고 강간을 합니다. 너무 어린 아이를 강간하였기 때문에 내장이 파열되고 그러한 내장들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형밖에 선고를 받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형량이 더 높았던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로 기소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의아한데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법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주취 상태로 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결국은 12년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형법은 10조 2항의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형량이 조금 더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하실 부분은 그 당시 국민 법감정과는 별개로 12년형은 당시 법조계 양형기준상으로는 높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2008년으로부터 한 5, 6년이 지난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죽은 사안이었음에도 각각 10년형 그리고 15년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5, 6년 전인 그 당시 사람이 죽지 않았음에도 12년형이 선고된 것은 양형기준상 높게 선고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성폭력 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상해를 일으켰을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6월쯤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심신미약 또는 상실로 인한 해당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조항도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강서구 PC 사건을 계기로 아예 형법 심신미약 부분이 의무적인 감경에서 임의적인 감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아가 양형 기준도 바뀌는데요. 사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게 바로 양형 기준입니다. 2008년도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법정형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를 하다 보니 형량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 상해한 경우에 9년에서 14년 정도 형이 선고가 되고요. 비난받을 만한 여러 가지 가중 사유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무조건 1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제로 6세 여아가 조두순과 비슷한 사건으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마 조두순이 지금이라면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법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결국 2020년도 12월 13일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조두순을 좀 가미시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로는 전자발찌를 7년 정도 부착을 하고 신상 공개를 5년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접근 금지 등 다양한 보안 처분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가 보안 처분을 16일에 지금 법원에 신청을 한 상태고 법원이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는데 뒤늦게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형벌이 아니고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즉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전자발찌도 2008년도에는 없던 법안이었습니다. 추후에 제정이 되었고 소급해서 조두순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보안 처분은 전혀 법에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현재 신상 공개가 읍면 동단위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이후에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 수용법, 즉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격리를 하겠다라는 법안은 제정 자체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요. 설령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안 처분이 아니고 형벌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소급 적용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이웃을 떠났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 8세 여아는 가족뿐이 아니고 이웃들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 친구들, 이웃들이 항상 8세 여아의 등 하굣길에 함께하고 모금운동에 동참해주고 많은 일들을 함께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단순히 이사 비용을 모금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곳에 가든 해당 공동체가 이러한 노력을 같이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고 안산으로 돌아와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는 것 자체도 화가 나지만 부수적으로 이 8세 여아가 잃어야 하는 이웃 공동체에 대한 부분의 허전함을 생각하면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